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경론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오늘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이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등 올해 국회가 중점 추진할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과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분야 쟁점들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사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직권 상정하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을 왜 토론하냐는 겁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선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과다하게 해석을 해서 소관 상임위에 통과된 정신들을 훼손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제적 5분의 3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문의만 무소속 이거 이용했죠.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충돌했는데 국민의힘은 쌀 생산량 증가와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초과 생산이 되면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양파 생산하는데 양파는 왜 초과 생산됐을 때 가격 떨어져도 방치를 해두느냐. 그리고 쌀만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타 농작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가지고도 설득해봤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야의 경론 끝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는데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오늘 첫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조혜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참여 의원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리당략이라든지 또는 어느 당에 유리할지 이런 당리당략 같은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불리,
특히 우리 정당의 또 정파적인 정략적인 유불리를 넘어갔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이번 모임은 지난 9일 여야 중진 의원 9명이 제안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별도로 여야 의원들이 진행해왔던 정치개혁 토론 모임이 합류하면서 꾸려졌습니다.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다음 주 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하고 규모를 더 확대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에 나서자며 정치개혁 일정 로드맵을 제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개특위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의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고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위는 발족을 추진 중입니다. 정치개혁 논의가 또다시 불붙은 상황이지만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베트남을 공식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동차 분야 한국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닝빙성을 찾아 응우엔 티투와 당서기에게 경제 분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하 당서기는 닝빙성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엉딩 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동차 산업의 거점 닝빙성을 찾았습니다. 닝빙성은 베트남 내 자동차 분야 최대 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현대자동차 제2공장을 비롯해 다수의 자동차 부품 관련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김 의장은 응우엔 티투하 닝빙성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며 그 중심에 닝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가분의 두 나라 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닝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전 닝빙성 당서기인 응우엔 티타잉 의원이 현재 베트남 한국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양국 국회 간 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울러 김 의장은 닝빙성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대사관과의 한라인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닝빙성 내 최다 투자 외국 기업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닝빙성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비자 문제라든가 노동 허가 발부 문제 등은 신속하게 그동안도 잘 처리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신속하게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 당서기는 그동안 닝빙성은 한국과 협력 관계를 다져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선호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배 경제협력의 거점인 호치민과 닝빙성 등을 찾은 김 의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하는 한배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남은 베트남 순방 기간 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의회 차원의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국회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 역량과 이해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도 2028년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인류 국가를 위해선 인류 국회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좋은 입법과 예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의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각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 국회가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만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역량 강화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입법규제 영향평가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보도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진표 의장이 내세운 개헌과 3월 내 선거법 개정 구상에 국회도 적극 힘을 실겠다고 강조했고 올해가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방문 외교는 물론 의장의 초청 외교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8년을 목표로 예산도 확보했다며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추진단을 국회 규칙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전시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를 꾸리도록 해 작품 표현의 자유와 국회라는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 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늘봄 학교가 오늘 3월부터 4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며 방과 후 저녁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감과 적극 협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격차를 해소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리고 경제안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4년 중임제 등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이, 긴급 민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경제안보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선임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다른 의혹으로 또 소환을 통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번 달 말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고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진상 비서관 등 측근들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는데 이 과정에 참여했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아무 관계없는 야당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없는 죄 만들지 말고 화천대유 비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번에 어떻게 과연 검찰 소환에 또다시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응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10일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미 답이 정해진 기소다라고 밝혔던 만큼 어차피 기소가 뻔한데 굳이 포토라인에 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불응할 경우 또 방탄 프레임이 씌워질 거고 검찰의 구속영장 명분만 쌓아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 이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가 최근에 이제 핫 이슈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장고에 들어갔는데 출마 여부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출마 쪽으로 저는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정치권에서는 뭔가 이 큰 일을 앞뒀거나 또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보통 이제 현충원을 참배해서 이제 각오를 다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나 전 부위원장이 오늘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나 전 부위원장은 자신은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원류고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 전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 아이디어로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데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이 되면서 윤심을 벗어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심에 호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열망과 부름에 법치의 결단으로 답하면서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고 지난해 3월 정권교체의 기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오늘 행보와 메시지를 봤을 때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설 전날인 21일 귀국하는데 이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그 좀 불출마 쪽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현충원 참배는 상당히 그 상징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또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네 번째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도전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다음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을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과 불체포 특권,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등 3패 정치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네, 앞으로 당권 경쟁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이긴 한데 나경원 전 부위원장까지 출마를 공식화하면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3파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로 바뀌면서 이 친윤 대 비윤보다는 누가 더 윤심을 사로잡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김 의원의 경우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나 전 부위원장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고 해임되면서 위기에 내몰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윤심에 호소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안 의원도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직 역임을 언급했고 윤석열 정부와 운명 공동체라면서 윤심을 겨냥했습니다. 네, 가장 큰 변수가 역시 그 결선 투표에서의 그 단일화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이 당시 100%로 바뀌면서 또 결선 투표제도 도입이 됐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3강 후보들은 결선 진출을 위해 군소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결선 진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결선 투표에 떨어진 의원들은 보통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밝힌다면서 결선 투표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결선에 누가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에 맞서서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이 단일화까지는 아니지만 연대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1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진윤과 머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간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연일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총성이 울린 전당대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윤 의원들이 어제도 나경원 대표를 조롱하는 페이스북도 올리고 나 전 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마타도를 아주 악의적인 마타도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그 진박 감조를사가 나오는 이런 당의 행태들 공정하지 못하고. 앞서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가 당이 단결하고 전진하는 축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친윤과 반윤의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나 전 의원 측에선 친윤 대신 이 말을 쓰겠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진윤이란 말씀 쓰셨거든요. 진윤? 아니 친윤 반윤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제 진윤으로 얘기를 해야죠. 진윤과 멀윤. 멀윤은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정 비대위원장의 친윤, 반윤 표현 경고에 나 전 의원 측은 진윤, 머륜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들고 나온 건데요.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친윤계와 나 전 의원 간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자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거듭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인 것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가 됩니다. 자중해달라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한 견제 목소리는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상황을 나 홀로 집에 영화에 비유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안타깝다고 밝히는가 하면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의 박수영 의원도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때문에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친윤계 핵심 인물인 장제원 의원과는 제2의 진박 감별사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나 전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과 공세가 거세지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나 전 의원을 향한 공격이 지나치다면서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화합과 축제장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내보인 국민의힘. 하지만 이런 의지가 무색해진 상황이죠. 친윤과 비윤, 진윤과 머륜 등으로 연일 조롱과 비난의 향연만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과연 분열을 딛고서 축제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 비판이 내부 총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한다면서 연일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의혹에 더해 수면 아래에 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급부상하자 내부 동료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 모습에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것도 내부 총질로 보는 것 아닌가. 그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그 대상자가 돼야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스스로 입장과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비판 발언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내부 총질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 건데요. 지난 주말에도 또 다른 내부 총질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를 언급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이 탈당한 후 매일 아침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강성 지지층이 아닌 비명계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전훈희 감도는 민주당. 우선은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명계에선 여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확실하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개혁 이슈를 선점하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의 문제가 당에 확산되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당내 비명계가 결집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8일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연구 계승하는 포럼인 사이제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죠.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계속되고 있는 내부 총질, 설전, 사법 리스크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더해진 민주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시톡이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1월 임시국회에서 점검해야 할 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과 대북 전단 살포 부활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성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안철수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청년 최고위원회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전대가 이제 시작도 전에 친윤과 비윤의 난타전이 이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안철수 의원이 최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 전당대회 주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파적인 것을 고려해서 안철수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의 수도권 대표론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년 총선이 최대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맞서서 수도권의 중도 표심과 2030의 표심을 가장 잘 공략할 적임자가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중간 평가 성격도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밑거름을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또 그 공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계파를 위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이제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뒤에 대북 전단 살포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남북관계발전법 위반과 그 자칫 또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높은 상황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저는 임기 시작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의 반헌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워싱턴 조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고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원칙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대내외적인 경제난을 이제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주민들의 동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체제 결속을 다지는 것 외에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북한에서도 우리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고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김정은 정권에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가 이제 소집된 상황인데 국민들이 별로 이제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임시국회를 열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 또 여야가 각기 전당대회와 방탄에 급급해서 민생은 뒷전이다는 이 비난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가 이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민주당이 정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설 연휴 이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내내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두고 정부 여당만 비판하고 민생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결국 설 연휴 전 국면 전환과 함께 이른바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대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이뤄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호 국민의힘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3대 개혁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노동개혁인데요.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자 환노위 소속인 이수진 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하면은 노동 개혁, 노동 하여튼 이슈 이게 이제 딱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이제 받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27일에 이제 소환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쌍방울 의혹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 검찰의 함정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번에 그 2차 검찰 소환 어떻게 응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네, 그 윤석열 정권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기소를 하고 망신을 주겠다. 설날 이제 차례상을 놓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남 FC 기업 광고비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죽은 사건을 살려낸 좀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적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한 증거가 있는지 실제로 그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김만배 씨가 나와서 화천대유 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중에 140억 원 정도가 그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흘러갔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과 이재명 당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히려 박영수 전 특검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특수통에서 특검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했던 그 관계가 더 그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떳떳하게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도망칠 만한 그런 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야말로 망신주기 그리고 또 야당을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출석 여부는 저희가 그동안 네. 대표께서 필요한 수사는 다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그 좀비 수사를 하고 기획 수사하고 그야말로 먼지털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네, 네. 소환에 이제 응하는 쪽으로 이제 그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기승전 기소 이거는 이제 뭐 검찰의 기소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국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그 민주당은 어떻게 이 사안은 또 그 대응을 하실까요? 근데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뭐 수십 명의 검사, 수백 명의 수사관, 그리고 수백 건의 그 압수수색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저희도 그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그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일몰 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참 많지만 1월 임시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진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그 본회의는 사실상 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입장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김진태발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사실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지금 속출하는 등 실제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상당 시간 그렇게 다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는데 과연 우리 군의 대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임시회를 열어서 임시회에서 현안 질문을 좀 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은 거부해서 결국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국방위와 외통위가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좀 현안 관련한 질문들을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국회라고 말은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일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실제로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들의 의구심도 저희가 분명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네. 또 상임위에서 또 전체회의라든지 소위원회를 열어서 각종 그 긴급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만 힘들고 정치인들은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깥에서는 실제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본회의라든지 국회의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려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을 하고 뭔가 오픈을 하면 국민들께서 더 매서운 해초리를 들까 이게 걱정이 돼서 실제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환노위 이제 소속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이 최근에 이제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 노동 개혁 방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노동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동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때려잡기를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사회 악처럼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해놓고 파견 근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52시간제를 형해화해서 더 노동시간 유연화란 이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겠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 6일 일했을 때 69시간까지도 지금 보통은 40시간을 일해야 되지만 주 52시간, 12시간을 더 추가로 더 일주일에 하게끔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12시간이 아니라 29시간을 더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7일을 일하게 될 경우에는 80.5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과로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산재 그 관련된 그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주일에 60시간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과로사의 위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재계에 좀 소원 수리를 해주듯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자면은 좀 더 시간이 좀 축적이 되고 판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지 좀 더 효과가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동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알겠습니다.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쪼개서 질문을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부의 노동개혁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요건데요. 뭐 환영하는 측도 있습니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바쁠 때는 또 뭐 쉬고 또 일할 때는 또 일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노동계는 또 장시간 노동 회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뭐 바짝 일하고 뭐 쉬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그렇게 장시간 불규칙하게 노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그 저희 노동법에 분명하게 노동 시간을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노동자 개인이 결정하라고 하지 왜 법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과로 사회로 가는 거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 해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500명입니다. 평균. 굉장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 2,000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법으로 일정 부분 시간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다른 뭐 탄력 근로제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또 노동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요청할 때 또 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두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52시간을 이렇게 형해하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게 이제 임금 체계 이제 개편인데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요건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요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휴수당 폐지, 포괄 임금제 전면 폐지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데 좀 사용자 부담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제 좀 일관적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임금 체계는 그 노사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사가 이제 그런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노조랑 이제 사측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노사 합의를 할 만한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그 사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포괄임금제 말씀하셨는데 네.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도 내가 뭐 10시간, 12시간 그 시간의 근로를 했는데 포괄임금제상 뭐 5시간에 대한 시간의 근로수당만 그 임금에 포함하겠다. 그럼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정 초과된 그런 시간은 그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새 젊은 세대 어떤 노동자가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 그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그 땀방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업 편의에 의해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임금 체계 또한 사실 좀 사회적
그런 대화, 그런 협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인데 저렇게 일방으로 정부가 끌고 가겠다 하면은 실제로 저는 현장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조 집행부에 조합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왠지 노조에 비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또 이른바 귀족 노조, 부패 노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또 이제 말씀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무슨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트라고 그 금융감독원이 상장 기업한테 대상으로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상장 기업이랑 노조랑 무슨 그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로는 경총이나 정경련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이 거기랑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거의 노조 조합비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노조법상 그리고 노조 규약상 관련해서 그 회계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노조 총회에서 그 기금을 포함한 노조 회계를 그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절차와 그런 그 노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노조를 사회 악처럼 마치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취급하는 게 맞나? 그리고 방금 귀족 노조 말씀하셨는데 조선 노동자 20년을 일해도 월 250만 원 안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귀족 노조가 맞는지 실제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이렇게 귀족노조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뭐가 힘든지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노란봉투법이 이제 커다란 또 이제 쟁점 법안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가을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계속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할 뜻인 건데 이제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노조 측에 이제 묻지 않겠다.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위원장이 이제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 관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우리 노조법 2, 3조죠.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법파업 보장법 내지는 뭐 홍길동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하청 사측이 아니라 원청의 사측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한 몇 달 동안 한 3차례에 걸쳐서 환노위 법안 소위를 열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당이 불참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 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저희 우리 야당 의원들끼리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끼리 논의를 했었는데요. 많은 이견을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 좀 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조금 더 좁히기 위한 논의들, 토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사실은 좀 현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노동자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내고 그리고 좀 환노위에 좀 이견이 있는 것들 좁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은 저희 야당들끼리라도 환노위는 통과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난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면은 다시 환노위로 가져와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상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그 시행령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모법의 취지를 그런 훼손하는 그런 위법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출범한 민주당 안에 산업재해예방 TF 의원님께서 이제 단장을 이제 맡으셨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 정책을 처벌과 감독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그 입장인데, 요 부분에 대한 그 의원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산재 TF 활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같이 곁들여서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산업재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2,000건이 한 해에 넘는 상황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빠르게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T에서는 현장에 발빠르게 가서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또 전문가들이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그 개정을 위해서 함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려운 법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그 법의 취지대로 우리나라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뛰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에게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과 비구름이 지나고 동장군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이 밑돌면서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